저는 소비자학과 교수로서 굉장히 소비자 측면에서 약관을 소프트하게 분석하는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법적인 어떤 규제나 규범 안에서 이루어진 약관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특히 앞서 발표된 홍대식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대상이 된 것은요, 소비자의 뭔가 개인정보라든지 뭔가 민감한 어떤 주민정보, 이메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할 수도 있는 소비자의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그러한 정보, 그리고 그런 것을 수집하는 기술들을 모두 포괄해서 얘기하는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조사해보고자 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빅데이터나 AI 분석이 모두 가능해진 것은요, 사실 소비자들이 1대1로 하나씩 본인의 몸에 혹은 본인의 몸에 굉장히 가깝게 와이파이가 연결된 센서 기기를 모두 들고 다닙니다. 네, 잠자리까지요. 모두 다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19년 기준 휴대폰이 60에서 70% 정도 전파됐는데 저희 나라는 도입된 지 2년 만에 90% 이상의 수용률을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IT 센서티브한 국가입니다. 사실 제가 소비자 관련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국 국민 대상으로 연구해서 SSCI 논문 쓰기 어려운데요. IT 관련한 것은 쳐줍니다. 저희 나라 국민들이 워낙에 IT에 대해서는 빠른 소비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IT 오리엔티드된 국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발전한 것은 바로 딥러닝 기술입니다. 딥러닝 기술은 기존의 통계나 IT 기술과는 다르게 그냥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놓고 그 정보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컴퓨터가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 정확도를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것은 어떠한 변수가 더 중요했는지 어쩐지 이런 안에가 완전히 블랙박스예요. AI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AI의 머릿속에서 그 정보만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예측을 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기술에서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아까 경제법에서도 계속 논의됐는데 사실 정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최신의,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제 저희가 휴대폰뿐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어폰도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된 이어폰을 쓰고 집에 스피커로 하나씩 AI 스피커 가지고 계시고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모든 물건에 여러분들의 위치나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의 목소리, 얼굴이 저장되고 센서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센서링 기술이 이러한 프로파일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사실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의를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GDPR을 좀 많이 읽으면서 사실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GDPR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파일링은 이런 자연인이 개인 데이터에 의해서 자동화된 자연인의 데이터 수집 그리고 처리, 활용을 모두 포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자동화라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나라 약관에서는 사실 개인이 입력한 개인의 어떤 민감한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폰을 제외한 이런 자동화돼서 수입되는 정보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비개인 정보 혹은 비식별 정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GDPR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센서링되고 수집된 정보들은요, 분석이 돼서 알고리즘이 발달하면서 개인이 모를 정도로 본인의 취향을 더 정확하게 알아내곤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분석과 추론으로 활용되는 건데요. 요즘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많이 하시죠? MBTI도 하고 내가 꼰대인지 테스트도 하고요. 이런 알고리즘들이 사실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 안에 어떤 식으로든 구축이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살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측하고 추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은 나보다 더 먼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떠한 문제점을 제시하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업과 소비자의 공정거래를 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통해서 얻는 이런 수익보다 혹은 가치보다 기업이 얻게 되는 가치가 정말로 균형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되면서 기업에 비해 소비자가 받는 가치가 적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약관을 분석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약관에서 그 기술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IT 기술 관련된 소비자의 이해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정보 격차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저희가 이런 이 AI라든지 4차 산업 관련된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을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개인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제언이 부족하고 프로파일링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GDPR이 제안하는 개인정보 정책의 필수 요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느냐, 그리고 추론으로 얻어진 민감 정보, 예를 들면 성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요즘 외국 기업은 묻지 않습니다. 민간 정보에 기초한 활용을 내가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적법성은 내 이름이나 휴대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비식별 정보이나 추론되었다면 너가 그것을 내가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느냐. 말하자면 처리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파일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한테 접근 어세서빌리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자동화된 혹은 이제 저희가 기업 용어로 말하자면 소비자 개인에게 맞춤화된 그렇게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고 어디서부터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반대권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권리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소비자의 본인의 자동화된 본인의 어떤 그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센서링 데이터에 대해서 통제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상호작용성 이론이라는 인터랙티브 시어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소비자하고 기업 간의 비대면 상황의 그 사업이 많아지면서 이 비대면 사업에서 사업자 소비자 간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경영학과 소비자학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 상호작용성 이론에서도 최근에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제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느냐, 내가 동의할 수 있고 내가 반대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한테 적절히 굉장히 쉬운 용어로 알려주고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성 이론과도 이번에 GDPR의 제안하고도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제권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관에서 보장해주고 있는지를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했고요. 그것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도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제가 소비자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가 편의를 얻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쉽게 동의해주고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는 이 개인정보를 통해서 기업이 갖는 편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이익을 만드는지 그리고 내가 받는 편익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혹은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싶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이러한 편익을 줄 테니 동의할래? 라고 하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에 대한 최근 많은 소비 연구자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정보 수집이나 처리 활동에 대해서 국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비자 스스로 이것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저는 이제 크롤링을 통해서 전체 약관을 모두 다운받아서 정성적으로 연구도 했지만요. 아무래도 저도 프로파일링 연구니까 웹 크롤링,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절수 분석 그리고 하이퍼링크 분석 등을 실시하고요. GDPR 기준으로 4가지 기준에 따라 국내 9개 기업의 약관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법이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재현해 보고자 합니다.
연구 대상은 크게 10가지 기업입니다. 국내 SNS 포털, 유통, 콘텐츠, 패션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최근 네이버 기사에서 AI를 활용한 고객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그 리스트를 잡아보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기업을 통해서 했는데요. 여절수 분석부터 보시면 우리나라 5개 기업에 비해 9개 기업이 어절수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3,000개인데 카카오는 1,500개 수준이고요. 구글은 보시다시피 7,000개에 이릅니다. 어절수가 많은 게 오히려 복잡하고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퍼링크 분석을 했는데요. 하이퍼링크 분석이란 그 지문 안에서, 약관 지문 안에서 주르륵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링크 기능, 말하자면 새 창으로 가기 기능을 통해서 문장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혹은 기능으로 바로 가기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하이퍼링크는 1999년 이후에 상호작용성 이론에서 학자들이 하이퍼링크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성이 더 높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분석 결과를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매우 하이퍼링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이 활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크로 혹은 반대권 혹은 열람권으로 이동하는 링크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관 분석 어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약관이 아닌 서비스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행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이퍼링크 내용을 좀 보시면 잘 이제 보이시진 않겠지만 카카오는 하이퍼링크가 한 단계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목차입니다. 목차 정도만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 사례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크게는 7단계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약관을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거기로 바로 가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연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 이제 가장 뛰어나서요. 제가 이제 국내 기업의 한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구글이 얼마나 그나마 이 GDPR 기준 제일 잘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구글을 고른 이유는 어절수 하이퍼링크 분석도 가장 뛰어나지만 약관에서 소비자의 제어권을 가장 많이 보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이퍼링크가 지금 저렇게 색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대한 리스트에 검색하는 단어,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시청하는 동영상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컨텐츠 광고주의 상호작용 이해하기 어렵죠? 그럼 이것을 클릭하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때 활용되는 기술로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 보면 동기화라든지 서비스 통화 문자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지금 이 페이지에 3개 정도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법성에 대한 것도 저는 이제 이게 아주 가장 구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사진상에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구글은 본인의 나의 계정 페이지에 가면은요, 본인이 어떤 취향과 그러니까 구글이 인식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가 이제 되어 있는 페이지인데 저는 60%의 확률로 여자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입력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성을 제가 여자라고 저를 취향 분석한 것을 키고 들어가면은 성별에 대해서 왜 여성이라고 했는지를 설명해주고 내가 만약에 해명하고 싶다면 나의 설명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어떻게 최적화하고 나를 추론했나에 보면은 저게 놀라운 거는 제 차 브랜드가 나와요. 무슨 차를 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어요. 지울 수 있고 나는 이 차 싫어 이러면은 그것을 제 항목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통제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추론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분 나쁜지 아니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제 연령은 25세에서 44세 사이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내가 몇 살인지 아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연령대의 소비자에게 광고를 원하는 기업의 광고를 저한테 띄워주는 이런 식의 정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추정값에 모두 다 제가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저는 통제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해외 기업 페이스북도 이러한 추론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글이 가장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커피만 테이크아웃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글이 이제 저에 대해서 저장한 모든 자동 기록을 제가 테이크아웃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람권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테이크아웃이라는 걸 해놔서, 지금 보시면 제가 통화 기록만 지금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인사말, 음성 메일을 따로따로 HTML 페이지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3개월마다 자동 삭제하게 설정도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 기업과 비교를 하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이렇게 테이크아웃 기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해외 기업조차도 이런 열람권이 보장은 되지만 이메일을 보내서 관계자한테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그재그도 그래요. 그런데 구글과 페이스북만 다운로드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다만 페이스북은 이 정보를 뭉뚱그려 놓은 반면에 구글은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가 훨씬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어떻게 내 사용자 정보를 왜 수집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요, 길게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잘해서 그림을 활용해요. 네. 그런데 보통 말로 주절주절 써놓죠. 그런데 구글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내 정보가 수집되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대부분의 약관을 동영상으로 활용해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 중 하나인데, 위치 정확도에 대해서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약관에서 GPS를 휴대폰에서 끄면 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원치 않으면 기능을 끄시오. 아주 친절하게 기능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달라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걸 끄더라도 나는 알 수 있어. 왜냐면 IP 주소, 기기의 센서 데이터, 와이파이, 포인트, 기지국, 블루투스 지원기기 등 너가 주변에 있는 모든 와이파이 기기로 나는 추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GPS를 끄더라도 추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겠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에게 뭔가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투명한 어떤 그런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자면 맞춤화 광고가 구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이제 말하자면 이 아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맞춤화 광고에 관련해서 소비자가 제어할 수 있는 요소가 개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추론에 대해서 관심 분야를 수정하거나, 혹은 내가 싫어하는 특정 브랜드 광고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모든 기기의 광고 설정을 차단하거나, 개인 맞춤 광고 사용을 중지하거나, 광고 설정 방식을 조정하는 등 총 6개의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가 본인의 광고에 대한 수신 내용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나라는 설정 차단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은 탈퇴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제어 수준을 좀 더 넓혀 놓는다는 것이, 어쨌든 구글을 활용하지 않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소비자한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GDPR의 기준을 많이 이제 수준에 맞춰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소비자 이슈를 앞서서 조금씩 언급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 단계로 보았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화된 수집에서 정보 수집 사실에 대한 미고지가 있느냐, 혹은 수집 사실에 대한 미동의를 하느냐, 혹은 행태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살펴보았고, 데이터, 자동화로 수집된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정보 활용 방식에 대해서 고지가 되어 있느냐, 당초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는 수집을 하고 있지 않느냐, 광고 추천에 조작이 있지는 않느냐, 컨텐츠 중에 맞춤화된 컨텐츠에 대한 고지가 있느냐, 또 마지막으로 열람에 대해서도 열람권이 있느냐, 삭제나 반대권이 있느냐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서술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가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리터러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에서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혹은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사실에 대한 고지는 있어요. 네, 이렇게 보통 써 있습니다. 쿠팡하고 나머지 기업이 거의 동일한데요. PC 웹의 미용 과정에서의 단말기 정보, IP 주소, 쿠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용어를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지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소비자 이해도가 떨어지고 어떠한 정보가 정확히 수집돼서 기업의 활동에 활용되는지 그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태 생성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아주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합니다 클릭을 할 때요, 여기 보면은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과 네이버를 제가 비교하는 페이지를 넣었는데 네이버가 좀 지워졌어요. 네이버가 그나마 자동 수집되는 정보 중에 로그인된 IP 주소와 시간을 볼 수 있는 열람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포탈이 PC방이나 외부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과 같이 다양한 어떤 제어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자동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최소한의 수준인지 어떤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쿠키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옵션을 설정해서 허용하거나 확인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쿠키를 가지고 어떤 일을 쉽게 해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거 고객이 쿠키 설정을 거부하면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한된다라는 설명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구글이나 다른 기업과는 굉장히 다른, 해외 기업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으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활용이 매우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용자의 관심 기호 성향을 추정해서 맞춤화 콘텐츠를 주겠다, 마케팅에 활용하겠다. 이것은 사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수집된 정보는 최소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수집은 해놓고 정말로 그 데이터를 다 사용하고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이러한 연결성,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 쿠키라고 하면 쿠키를 어디다 사용하는지, 위치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 기능을 껐을 때 너는 어떤 서비스가 제어되고 어떻게 불편해지는지를 명확하게 연계해서 설명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 카카오를 안 쓰고 우리나라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의 강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많은 부분 걱정을 했어요. 특히 소비자의 반대할 권리와 관련해서 맞춤화 콘텐츠가 조작이나 사기로 오지 않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맞춤화 광고도 광교 식별자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치를 GPS에 한정해서 말하듯 맞춤화 광고도 광고 식별자, 기기에서 끌 수 있는 기능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쿠팡의 경우에 컨텐츠가 진짜 맞춤화된 컨텐츠가 어느 부분이고 어느 영역에서는 너의 구매 내역과 취향과 정보에 의해서 조작된 추천된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영역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팡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친구와 제 것을 비교해 봤는데 컨텐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영역에서 양수진님을 위한 추천 이외에는 사실 제가 어디가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의 선택에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 열람할 수 없고요. 사실 열람을 한다고 하면 제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내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정도지 자동화된 데이터에 대한 열람은 없다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삭제도 하려면 탈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커머스와 관련돼서 구매 내역은 제공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내게 지금 맞춤화돼서 주는 정보를 할 때 맞춤화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을 주는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의 수준이 기능을 끄거나 혹은 탈퇴하여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패러독스 이론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 동의를 없애는 것, 기능을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철회권과 관련된 페이지를 자세히 보더라도요, 제3자 제공 내역 동의도 철회가 가능하고 탈퇴도 가능하고 개인정보 수정도 가능한데 자동 생성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한 날짜만 쓰여 있을 뿐 철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국외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대조적으로 여러 가지 권리들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이제 국내 지금 개인정보 보호 약관, 특히 플랫폼 기업이나 포털 기업 등 소비자 정보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저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자동 생성 정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집하지 않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정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생성되지만 수집을 설정했기 때문에 수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이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수집을 하고 있으니 어떠한 것을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니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자동 수집 정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이번 이러한 약관 개선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기업은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고 너를 어떻게 추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약관이 쓸데없이 계속 길어지고 소비자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기반을 했을 때 프라이버시 리터러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 높은 개인정보 보호 약관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리테일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로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광고를 할 때 맞춤형 광고와 그 커머스 안에서의 컨텐츠가 어떻게 해서 맞춤화된 것인지 그 논리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최근 어린 친구들과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업이 나를 쫓고 있는 것 같고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소비자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서 이러한 맞춤형 광고와 맞춤화된 컨텐츠,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소비자를 어떻게 추론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정보가 맞춤화됐는지를 꼭 설명해주는 이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람과 처리 반대권에 대해서는 저는 구글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수준의 반대를 할 수 있게 해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네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가 광고 식별자를 끄면 너의 스폰서 되는 그 광고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대신 너의 연령이나 너의 추론 정보에 따라서 광고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많이 낸 기업의 광고를 보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의 영역 중에 어디가 바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의 통제권을 높이는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